안녕하십니까. 김원장 박은영의 머니머니2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예요. 네, 6주 만에 팟캐스트는 49위를 달성했고요. 네, 좀 아쉽죠? 사실은 지금쯤 한 4위 정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조금 많아졌어요. 랄라이77님이 우연히 들어왔다가 30분이 1분처럼 후딱 지나갔네요. 네. 네, 아직까지 머니머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문 좀 내야 돼요.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동범님이 최근 경제 프로그램 중에 최고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정말 재미없는 말투인 것 같은데 빠져들게 하는 김원장 기자의 얘기들과 사실 재밌는 말투는 아니에요, 원장님 말투가. 네, 근데 이상하게 말이 빠져든다는 표현 저희는 아주 익숙합니다. 한주리님께서는 4회도 역시나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네. 5회를 보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왜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하는 걸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 금리라는 게 채권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이자율이 높아져요. 이게 왜 이럴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채권이라고 생각하죠. 네. 제가 박은영 아나운서에게 돈을 빌려요. 채권을 발행하죠. 빚 증서라고 말씀드렸죠. 채권이란 게. 박은영 아나운서는 이 채권을 얼마든지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봐요. 제가 사업을 그렇죠. 잘 못해서. 네. 그러면 이자율을 더 많이 올려야 할까요? 이자율을 조금만 올려야 할까요? 더 많이 올려야 누가 인수해 주겠죠? 네네. 그러니까 채권 값은 떨어지면, 다시 말해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많아지면, 채권 값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인수해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만약에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어떤 국가가 그 나라의 국채가 그 나라가 10년 만기 국채인데 10년 후에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그 나라가 새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이 높아져야겠죠.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대신 저희는 신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합니다. 네. 코리아류 아이디 쓰시는 분이 ELS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머니머니 시즌 1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ELS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네. 저도 ELS를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네. ELS 19회 찾아보니까 시즌 1회 19회 보면 ELS 원리 제가 설명해 놨어요. 박은영 아나운서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가능성에 맞춰서 그 편입된 종목을 박은영 아나운서의 남자친구로 해놨어요. 뭐 보시면 시즌 1의 19회 보시면 ELS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네, 조만간 한번 또 다시 짚어주시죠. 네. 자, 그리고 HY03155 쓰시는 분 네. 벌써 3년 전이었나요? 하시면서 그때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 2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은영 아나운서 시집가는 문제로 깨알 같은 재미가 좀 없더라도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결혼 이야기 할 겁니다. 결혼의 네. 경제학. 자, 일단 이렇게 좋은 댓글 달아주신 5분께는 김원장 기자님께서 쓰신 앵그리 경제학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머니 시즌2 오늘 6번째 이야기 시작해보죠. 원장님, 네, 자넷 옐런 FRB 의장이 네. 제 발음이 좀 괜찮았어요. 별론가요? 네. 네네. 옐런 의장이 한마디를 할 때마다 네.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FRB 의장이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FRB의 의장은 당연히 시장에 돈을 더 풀어야 할지, 지금 그만 풀어야 할지, 더 많이 풀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특히 금융권에서는 FRB 의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미국의 그 금융정보신문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뭐 잠시 후 1시간 후에는 제닛 앨런 연방준비위원, 잠시 후 30분 후에는, 잠시 후 10분 후에는, 자 이제 5분 후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요동치고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진짜 마치 로켓 발사하듯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네. 자, FRB 우리로 따지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겠죠.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독립돼서 운영됩니다. 네. 왜일까요? 정부에 종속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정부 정책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싶어하죠. 경기를 살리고 싶어해요. 경기를 부흥시키려고.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어느 나라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박은영 아나운서가 대통령이 돼도
경기를 살리고 싶죠. 그럼요. 물론 이렇게 돈을 풀면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겠죠. 그럼요. 돈이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갈까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돈을 풀고 싶어 해요. 네. 속으로는. 재정은 두 번째 문제고요. 통화량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을 독립시켜 놓고 마치 집 안의 안방마님처럼 함부로 정부가 돈을 못 쓰게끔 이렇게 딱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하는 거죠. 그게 바로 FRB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FRB를 뭐 비밀의 화원이라고도 하고 네. 한국은행에 누드상이 많대요. 누드 동상이. 가보셨어요? 가보긴 했지만 누드상에 대해서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어디에 있대요? 뭐 여기저기 화원에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평가해 놨더군요. 한국은행은 정부가 남성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좀 여성적으로 그 공격을 받아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여성 누드상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막 돈을 쓰려고 그러면 여성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네. 바로 그거예요. 중재해 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은행 수장의 말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로 말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도 그렇고요. 듣고 있으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 주 애매하게. 고용 동향이 잘 나오게 된다면 뭐 우리 경제가 뭐 어느 정도 3.2%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만 또 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대체 우리 경제가 잘 되는지 애매하게 말해요. 네. 네. 과거에 2005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FRB 의장했던 앨런 그린스펀 있잖아요. 오래 했죠. 오래 했죠. 그린스펀이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심지어 와이프가 청원하는지 모르고 3번이나 청원을 했대. 이 사람 말이 너무 어눌해서. 저 청문회 할 때 한 그린스펀이 앞에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의원이 저 의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린스펀이 그랬대요. 내 말 잘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내 말은 좀 아리송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부러 더 어눌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시장의 간을 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버냉키 의장이 한마디 하면서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다 하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된 적이 있었는데 시장에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네. 예컨대 이 표현은 이제 돈을 좀 그만 풀면 어떨까 하고 간을 보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바스라치게 놀라면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켜보면서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간다는 뜻이고요. 그럼 일단 살짝 던져보고 간을 반응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를 네. 지켜보는 거군요. 그것이 FRB 의장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네. FRB 의장으로선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네. 내 남편이면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질 것 같아요. 그 FRB 의장이 양적 완화 당분간 계속하겠습니다. 돈을 좀 더 풀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뭐 옐런 효과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그 덕분에 코스피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는 자신이 의장이 된 후에도 금융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believe that supporting the recovery today is the surest path to returning to a more normal approach to monetary policy. 옐런 지명자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경기 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약한 만큼 경기 지원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 축소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agree that this program cannot continue forever, that there ar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program. We're monitoring those very carefully. 옐런 의장은 외모만 보면 네. 인상 좋은 옆집 아주머니 같이 생기셨는데 그래도 말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시는데요. 그렇죠. 애매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취임 당시부터 평가가 그랬어요. 성격이 똑부러질 것이다.
다른 FRB 의장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말해버리죠. 네. 시장도 너무 확실하게 반응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FRB의 본연의 임무는 시장 안전이다. 한국은행 복도에 들어가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는 물가의 안정이다. 이렇게 한국은행법 1조 1항이 새겨져 있거든요. 네. 시장의 안전이란 말이죠. 안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앨런은 그것보다는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회복, 나아가서 경제의 성장을 더 중요시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워낙에 많은 분석이 있다 보니까 이 앨런이 젊었을 때 아이를 막 낳아서 기를 때 80년대겠죠. 그때 보모에게 굉장히 많은 급여를 줬대요. 오. 아이 보모에게 급여를 많이 주면 아이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거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이론인데 네. 시장에 미국 언론들은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고용률이 좋아지고 경기가 분명히 회복할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이 30년 전에 애를 기를 때부터 나타났다. 뭐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그런 과거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FRB 의장의 동정이나 말, 행동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시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뉴스 보시면서 한 가지 주목할 거 있어요. FRB 의장이 돈을 더 풀겠다는 건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환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니까 시장이 좋아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미국 경제가 이제 고용률도 많이 회복이 되고 실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몇 달 후면 양적 완화, 시장에 돈 푸는 걸 좀 중단해야겠는데요. 출구 이렇게 전략. 버냉키가 그래요. 출구 전략 이야기를 하니까 배웠죠?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건강해져서 약을 끊어야겠는데요. 했더니 시장이 무너지고요. 이야. 환자가 아직 충분히 낫지 않았습니다. 약을 더 투약해야겠는데요. 했더니 시장이 와 반기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네요. 막 던지는군요. 시장이 유동성이라는 약에 중독된 거예요. 네. 돈을 하염없이 푸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통화주의 정책 이후 나온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돈 푸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돈을 풀지 않으면 불안해져 버린 거죠. 중독돼 버린 거예요. 내성이 생겼나 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알고 지금의 이런 현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 뉴스에서는 FRB 의장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의장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진실에서는 결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직 경제학적 측면이니까 뭐 사회적 측면, 도덕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말아주시고요. 원장님. 결혼이 쉽지는 않죠. 저 지금 노처녀라고 비난하시려는 그건 거죠? 아니고요. 뭐 오죽하면 시에스타 노래 중에 30을 넘기 전에 결혼하려나 뭐 이런. 마음에 안 들어요. 시스터 얘네들이 나이를 좀 더 먹어봐야 돼요. 효린아, 언니 나이 대봐. 좋은 남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경제학은 그걸 설명해요. 좋은 남자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뭐. 내 얼굴 빨개지네요. 그리고 몇 해 전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 보니까 네. 제가 여기 찾아왔어요. 왜 괜찮은 남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이야기를 경제학적으로 해볼게요. 그 팀 하퍼트라는 사람이 이론이에요. 제 이론은 아니고 근데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 협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결혼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뉴욕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대요. 아주 조금 더 많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남성이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죠. 여성은 100명이라면 뉴욕이라는 섬에 남성은 98명밖에 없다고 쳐요. 뭐 군대도 가고 또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폭력이나 마약 이런 데 아주 일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더 그래서 감옥 가 있는 비율도 사실 더 높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다음에 뉴욕은 여성에게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남성에게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일자리밖에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좀 많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여성이 단 2명 많은데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요. 시장에서 1등하는 1등 여성이 1등하는 1등 남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 분석이. 이게 무슨 왜요? 말이에요? 같은 1등끼리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등끼리 만나고
2등끼리 만나고 경제학적으로요. 3등끼리 만나고 77등끼리 만나고 98등 만나면 99등, 100등의 여성 2명만 시집을 안 가면 결혼 시장이 평화로워지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경제활동을 할 때 협상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협상에 응해요. 뭘 갖고 응하냐면 인센티브라는 무기를 갖고 응해요. 그러면 100등인 여성이, 세상에 100등인 여성이 어디 있어요? 1등인 여성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 경제학적 용어니까요. 100등인 여성은 나는 100등이니까 맨하탄에서 뉴욕에서는 시집 못 가겠구나 하고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센티브가 있단 말이죠.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이 주는 효용, 베네핏이 남녀 각각 1억 원이라고 쳐요. 뭐 지금 이 가정, 이 경제학 이론은 결혼이 좋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네핏을 각각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번과 3번이 결혼하면 1억씩을 시장에서 받는다고 쳐요. 그만큼의 효용을 100번 여성이나 98번 여성은 자기 몫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나 1억 받지 않고 나 3천만 원만 받을 테니까 너가 1억 7천 가져. 협상력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98번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98번도 반응할 수 있지만 72번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 1억 7천 받고 너 3천 하고 결혼할래 나랑? 너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결혼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심지어 순위 10번인 여성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남성의 10번과 동등하게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협상력이 쭉쭉쭉 올라와서 순위 10번의 여성조차도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남성에게 줘서 8천 대 1억 2천 정도, 여성이 8천, 이렇게 협상력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여성이. 단지 2명이 더 많았다는 이유로. 수요 공급에 따지면 공급이 2 더 많았다는 이유로 가격 결정력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쭉쭉쭉 올라와서 결국 1등 여성까지 협상력에 손해를 갖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1등 여성은 아만다는, 뉴욕에 사는 유능하고 예쁘고 착한 아만다는 생각하죠. 나는 1등인데 왜 나에게 1등 남자가 없지? 안 만나고 말아야겠네.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저는 1등이 아닌데도 뭐 아무튼 못 가고 있어요. 대충 이 이론이 이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서울에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에서도 크게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는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사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리지 않나. 심리학자들이 남성은 여전히 어른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심리학적 이유지만, 예컨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스타워즈 이런 캐릭터에 여성들은 대학 졸업하고 더 이상 그런 캐릭터나 그런 게임기 갖고 놀지 않지만 남성들은 꾸준히 놀거든요. 남성들은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으니 성숙한 여인이 제대로 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남성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이 이제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에요. 네. 이제는 뭐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결혼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넣어서 생각하니까 경제적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약간 그 고민도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성들이 선택하는 게요,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포기한 여성도 있겠지만 자신의 협상력을 더 높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몫을 더 떼줄게, 이런 것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 관리도 하고, 외모를 더 꾸미고, 공부도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요리도 막 배우고요. 찾아봤더니 미국의 25세에서 34세 여성 가운데 대졸자가 34%로 여성의 27%보다 더 높아요. 학력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여성이 협상력을 높이려면 외모나 학력을 높여야 되니까 여성들의 학력이 자꾸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론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잘생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팀 하포드가 하포드. 아닌가요? 맞아요. 제 눈이 낮은가요? 맞아요. 네. 이 잘생긴 팀 하포드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 바로 합리적인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요거였는데 결혼 시장에도 결국에는 인센티브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죠. 인센티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처녀가 됐어요. 결국 박은영 아나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남성과 여성이 같겠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수요 공급, 결혼 시장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수요가 깨지면
어느 한쪽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더 채찍질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인센티브 이야기할 겁니다. 인센티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흔히 재화나 서비스는 공급자가 받길 원하는 최하의 가격에서 그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최고의 가격이 만나는 지점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네.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센티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보러 갔을 때 조조 할인해 주잖아요. 네. 인센티브예요. 그렇죠. 싸게 볼 수 있으니까. 베이커리 문 닫기 전에 제 자취할 때 이거 많이 했었는데 문 닫기 전에 11시쯤에 제과점에서 빵 싸게 팔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묶어서. 그거 다섯 많이 개에 샀거든요. 3,000원. 우리가 그거 왜 사요? 인센티브가 있잖아. 가격 인센티브. 예컨대 어두운 밤길 여자친구를 데려다 줄 때 우리가 으슥한 가로등 밑으로 간다면 거기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어머, 무슨 으슥한 인센티브가? 가로등이 주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 으슥한 가로등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다녀보셨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심지어 원숭이도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과의 키스 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키스 첸은 그 원숭이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숭이도 이러니까 인간도 이렇더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사람인데 네. 원숭이가 이렇게 울타리에 각각 서로 분리된 채 이렇게 한 마리씩 있어요. 마시멜로우를 줘요. 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주는데 내가 이쪽 원숭이가 내가 이 문을 열어주면 저 원숭이가 마시멜로우를 먹을 수 있고 저 원숭이가 열어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들한테 자꾸 마시멜로우를 줬더니 내가 줘야지만 저 녀석도 나에게 주겠구나 이걸 알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라는 거는 그 내가 이걸 누름으로써 상대방 그 케이지에 있는 그 울타리에 있는 원숭이가 갖는 인센티브인 거죠. 그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나도 결국 그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심지어 원숭이도 반응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인센티브에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은 이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적용을 하는 거군요. 네. 따지고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면 좋을 텐데 이 인센티브가 이제 가격에 숨어 있어요. 마케팅의 요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버물려서 가격 결정 요소에 집어넣어 버려요. 소비자가 이제 이 제품의 가격, 코스트죠. 과 그 제품이 나에게 주는 혜택, 효용, 베네핏을 판단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1,000원 내고 1,000원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텐데 10,000원 내고 사우나 10,000원짜리를 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10번 오면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쿠폰. 네. 3번 오면 비누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하겠는데 여자친구 데려오면 3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온갖 인센티브가 가격에 들어와요.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예를 가지고 인센티브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인센티브에 어떻게 속는지 볼까요? 고기만두가 원가는 마트에서 원가는 2,000원이에요. 3,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아만다의 지불 용의는 2,500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500원이면 살 텐데 3,000원이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요. 너무 비싸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마트에 가니까 마트에서 김치만두를 더 물어줘요. 이게 인센티브예요. 1+1. 네. 흔한 좋죠. 일이죠.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1+1. 작은 김치만두를 하나 더 줘요. 이 김치만두의 원가는 600원인데 판매 가격은 사실 한 1,200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 물어주니까 판매 가격은 0원이에요. 1,200원을 받지 않고. 그런데 아만다는 이 김치만두에 대해서 1,200원이면 8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원래 제값을 받는다면 김치만두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800원까지 낼 수 있어요. 김치만두에. 그런데 0원을 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준단 말이죠. 덤으로. 그러면 이 800원이 남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이제 아만다는 이 두 개를 합쳐서 3,300원까지 지불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3,000원이죠? 네. 두 개 합치면 3,000원 플러스 0원이니까 3,300원까지 낼 수 있는데 3,000원이니까 아만다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사겠죠. 그리고 사겠죠. 심지어 원가는 2,6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이익을 냈는지 볼까요? 기업은 원가가 2,600원인데 3,000원을 받았잖아요. 기업은 400원의 플러스가 났죠. 만약에 아만다가 고기만두를 사지 않았다면 기업은 고기만두를 샀다면 모르지만 지불 용의가 낮았기 때문에 샀다면
1,000원의 이익을 얻었겠지만 기업은 사실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만두를 공짜로 줘도 기업은, 마트는 400원의 이익을 얻죠. 여기에 1+1 행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1+1 한다 그러면 네. 뭔가 필요 없는데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인센티브는 이렇게 모든 가격에 작동하고 이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시장 가격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잡한 가격들이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그냥 월급을 다 주면 되지. 왜 월급 플러스 보너스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치 보너스를 주면 보너스 같잖아요. 조삼모사. 네, 사실 똑같은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훨씬 기분 좋잖아요. 네. 회사가 날 인정해 주나? 그렇죠? 글쎄요. 근데 저는 아무튼 프로그램을 지금 5개 하고 있는데 네.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는 네. 여러분의 사랑을 인센티브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KBS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적인 결혼 살펴봤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나 심지어 결혼 시장에까지 미치는지 살펴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학 이야기니까요. 듣고 흘리시고요. 오늘 6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네. 다음에는 뭐 노총각 편이나 네. 좀 기분 좋아지는 돈 벌 수 있는 경제 뉴스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했으니까요.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간판에도 들어가면 한국은행 FRB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데요. 어느런 멘트. 너 멘트거든. 마무리 끝내자. 이거 안 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램프. 그게 너가 질문을 쳐줘야 돼. 근데 진짜 진짜 자꾸 얘기하기 싫으신데 선생님 해주세요.